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본질적인 거를 좀 기업들의 토지 보유가 쫙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걸리도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요.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체계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어도요.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이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한 나라이고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예요. 예?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압축적으로 공업화한 거죠. 그런데 제조업의 위기가 30년 전부터 쭉 진행돼 왔어요. 진행돼 왔어요. 최저시급 올려서 제조업 망한 거 아닙니다. 자, 제조업의 1단계 위기는요, 우리가 90년대 초부터 진행됐습니다. 1단계 위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제조업에서요. 이건 기술 진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의 종사자가 줄어들듯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옆에 나라인 일본보다 2배나 빨라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탈제조업화, 탈공업화가 진행되어져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조업의 생산도 정체 국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제조업 제품이 가치 사슬체계, 흔히 말해서요. 가치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자꾸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약화되기 시작해요. 제조업의 제품의 위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요. 스마트폰은 뭡니까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뭐였었습니까요? 무선전화기였었죠. 무선전화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선전화기는 전화기였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기 기능으로 쓰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 기능이 바로 제조업 제품의 기능인데 그 역할이 약화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전체 가치에서요.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은데 제조업의 역할이 일자리 창출해서 생산을 만들어내는 데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속에서 자꾸만 이게 약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의 분기점은 제조업 위기가 시작되는 199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1992년부터 갑자기 성장률이요. 한 두 자릿수로 가다가 6%로 뚝 떨어집니다. 6.2%로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막 10%에서 8%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10%가 가다가 6%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투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예국 자본들한테 문을 활짝 열면서 예국 자본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세계화 전략, OECD 가입, 신한국 건설 막 당시 그랬었죠. 그게 외환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금융에 대해서 당시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경제 관료들 다 무식했었어요. 이렇게 유입된 돈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막을 돈이 없으면 붕괴되는 거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외환위기는 철저하게 정책 실패입니다. 김영삼 정부예요. 자, 그래서 91년도에 제조업 종사자가 정점을 찍고요.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증가율이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대기업 일자리가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대기업들이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들이 다 제조업체예요,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제조업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요. 내수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내수가 약화되니까 자연히 어떻게 합니까요? 기업들은 수출에다가 눈을 돌리죠. 수출에 눈을 돌리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산성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일시키게 하는 것을 허용시켜주고요. 예? 그리고 정규직보단 비정규직 사용하는 걸 허용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가 약화되는 거예요. 내수가 약화되다 보니까 수출에 목을 매는데 수출에 목을 매면은 자꾸만 가계소득은 더 약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수를 또 약화시키고 그래서 내수가 구조적으로 약화돼집니다.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생산기지 옮기다 보면은 부품이나 소재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공급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생겨요. 이때부터요. 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이 많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가 되지고요. 이게 이제 결혼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결혼율이 떨어져요. 비정규직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조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줄어든 일자리들이 되게 어디로 가냐? 되게 나머지 갈 데가 뭡니까? 서비스잖아요. 근데 서비스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우리는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는 어디로 가냐? 저부가가치 서비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영업이죠. 그래서 자영업에 과당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구조화됩니다. 자, 그래서 자 봐보세요. 92년도부터 소득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하죠. 우리는 다 92년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주요 경제 지표들이요. 외환위기는 그걸 더 가속화시킨 것뿐이에요. 자, 임금근로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도 92년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져 있느냐? 거의 평균 한 45%까지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자영업자가요. 특히 음식, 숙박, 도매, 소매업 같은 취약한 자영업종, 특히 취약한 업종들은 한 30%까지 떨어져 있어요. 임금근로자 소득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받아도 폐업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는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쭉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요. 자,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격차 사회가 구조화됐는데 이게 무슨 지표냐면요. 2013년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가계소득을 열등분 나눴을 때 하위 10% 가계가 1분입니다. 이 87.1%가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하위 10%일 때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입니다. 저 밑에 10분이 부모가 상위 10%일 때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 88.88. 둘 다 90%에 가깝죠. 지금은 90%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렇게 신분의 대물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부모가 하위에 속해 있는 이 청년들이 볼 때는 헬조선이죠. 예?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서비스로 가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우리는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한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봐보세요. 1992년에 서비스의 고용 비중이 50% 차지했었는데 이게 2015년까지 70% 증가했어요. 근데 부가가치는 54%, 60%로 한 6%포인트 안 증가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보다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가 잠깐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서비스가 생산성이 안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역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의 서비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주 그 혈안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서비스 경쟁력 강화했었어요.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겠다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그러니까는 계속 후퇴였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업화를 하면서요. 선택적으로 공업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조업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요 과정 좀 약간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산업구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자,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선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부분이라 그래요. 이게 고부가 가치 부분입니다. 다리를 우리가 인천대교를 지으려면 인천대교를 먼저 그러니까 교량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설계 서비스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취약해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 삼성은 제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조 부분은 주로 선진 국가들, 백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중국이 제조업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뒤쳐졌었지만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에서는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갖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 상단 부분에, 가치 상단 부분에 뛰어든 거예요. 화웨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라면서 화웨이를 공격하는 거죠. 예? 기술력, 여기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기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 부분보다도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법률, 금융,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요.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특히 뭐냐면 해외에다 개방을 해가지고 한다는 방식으로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료, 교육, 이런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법률 서비스 시장을 키우려면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법률 소송 많이 하면 커져요. 법조인들 수입 많아지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 서비스 시장 키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사교육 시장 커지면 돼요. 사교육 학원 많이 생기면 교육 서비스 시장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들한테, 그게 가게에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부분들은 일정 정도만 필요한 거예요. 지나치게 이게 성장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 서비스는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경험이 축적돼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여기에 인색한 거예요. 단기적인 성과 추구하다 보니까는, 예? 이런 데 투자 안 한 거예요. 지난 산업화를 한 지 벌써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예? 이 경험이 축적될 만한데 이걸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삼성은 제조업체로 남아있죠. 그렇죠? 반도체, 파운드리 한다 해도 위탁업체잖아요. 제조업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뭐 길게 여기까지 뭐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 교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에 2단계 위기가 발생합니다. 세계 무역이 증가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해운업이 타격보죠. 그래서 한진해운 파산했잖아요. 해운업이 타격을 보니까는 배를 만들어주는 조선업이 타격을 보죠.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다들 막 문제 터지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런 제조업의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철강업도 그러니까는 공급 과잉 문제에 시달리죠. 그렇죠? 이게 연쇄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요, 수출하고 제조업하고 대기업이 동전의 앞뒷면을 이룹니다. 수출이 타격을 보기 시작한 게 2012년도부터 했었어요. 예? 타격받다 보니까 제조업 성장률이, 제조업 매출액 증가라는 게 제조업의 성장을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이게 타격을 보기 시작하죠. 대기업에 특히 제조업이 타격을 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과 재벌 대기업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단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진행됐던 거예요. 네? 진행됐던 건데, 자, 나머지 자료들은 가고요. 제조업 생산액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 쭉 거의 정체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가 3단계 위기가 터져요. 우리 2018년도에 군산에서 한국 GM이 철수했잖아요. 그거 예고됐던 겁니다. 왜 예고됐었냐? 미국 GM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 직전까지 가다가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국유화했다가 민영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고 제대로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막 아우성쳐가지고 사업 재편을 방향을 발표합니다. 2013년 말에. 뭘로? 완성차 사업은 접고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으로 바꾸겠다. 완성차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짓 했냐? 2014년도부터 유럽에서 자기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호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도 철수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철수하고 인도에서 철수하고 중국 시장만 빼놓고 다 완성차 사업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GM은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 기지예요. 만든 목적이요. 그러니까 한국의 GM이 철수하는 건 예고된 거였죠. 제가 2014년 15년에 방송에 나가서 한국 자동차 산업 3년 내지 5년 후면은 큰 위기 온다.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기답 안 듣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의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자동차 산업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 끝이지가 않아요. 자, 군산에서 한국 GM이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었죠. 제조업 일자리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밥 장사, 술 장사가 안 되지요. 자영업이 폐업하는 거예요. 자영업 폐업하면 상가 수요도 줄어들죠. 그럼 상가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그 건물 임대업하는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보게 되죠. 일자리 잃게 되죠. 지역의 부동산 경기 나빠지죠. 이게 우리가 지역의 산업단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들인 겁니다. 제조업 위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 전체, 우리가 경제 전체에 위기를 미치는 시스템 위기입니다. 시스템 위기인 거예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소위 생물의 종 다양성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다양해야지만이 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듯이 경제도 다양한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산업에다 그냥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타격받게 되면 자연히 경제 전체가 흔들리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산업 한번 봐보세요. 이게 페이지가 여기 화면이 됐어요. 자, 자동차의 생산량이, 수출량이 2012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2015년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동차 산업은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하고 또 다른 산업이에요. 굉장히 일자리, 고용 창출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거기다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은 다 내연기관과 관련된 이런 부품 산업들이에요.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껍데기만 철판이고 나머지 다 전자전기로 대부분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의 또 2차 위기로 이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동차 수출량 줄어들고 생산량 줄어들면서요. 그렇죠? 자,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이미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가 엉망진창이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출발하잖아요. 첫 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4%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내셨었어요. 4%대. 근데 첫 해에 3%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부총리인 현우석을 경질하고 소위 최경환 씨를 구원투수로 불러들여가지고 한 게 바로 뭡니까? 초이노믹스죠. 그 유명한. 빚내서 집 사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건설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건설 투자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는 가계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가게가 사줘야 되잖아요. 가게가 무슨 돈으로 사요? 대출받아 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뉴스예요. SBS 같은 보수 방송사에서도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요. 두려운 속도의 주택건설 신장, GDP의 절반 남았다. 어느 정도 넘어졌었냐면요. 2016년 성장률 중에서, 이게 제가 잘못했었네. 59% 이상이 거의 60%가 건설 투자를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산업 현장이 완전히 불황 속에 빠져있다. KBS 뉴스입니다. 2010년 10월 20일이요. 최순실 사태가 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자, 이랬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하위 60%의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는 최순실 사태가 안 터졌어도 정권 연장은 실패했습니다.
중산층이 소득이 줄어드는데 누가 표를 주겠어요. 선거에 못 이깁니다.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는요.